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30만 명 이상 늘었고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제조업과 30, 40대 일자리 감소는 여전했습니다. 이준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8월 45만 2천 명에는 못 미치지만 두 달 연속 3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보건사회복지와 전문과학기술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각각 17만 명, 8만 3천 명씩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물론 고용률과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 역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9월로만 따지면 1996년 61.8%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반면 지난달 실업자는 8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명 줄었습니다. 실업률도 0.5%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고용은 양적 측면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덕분에 38만 명 늘어난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격인 30, 40대 취업자는 19만 명 넘게 줄었는데 24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금융, 보험업 취업자 역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상황하고 좀 괴리되는 측면이 있고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그런 쪽 일자리는 둔하게 면되는데 단기간 근로라든지 그런 쪽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글로벌 경기 악화 등 고용 여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정책에 힘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 피크제 논의를 사실상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합의는 임금 피크제 개선을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자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결론 내지 못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른 지방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운영해왔습니다. 정년이 2년 남으면 임금의 10%를, 1년 남으면 20%를 삭감해 신규 직원 인건비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일반 직원들의 임금 상승분까지 부당하게 삭감하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뺏긴 임금 인상분이 작년에만 87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 측 입장은 다릅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행안부의 임금 피크제 운영 지침을 보면 절감 재원이 부족한 경우 기존 총 인건비 인상분에서 충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키를 주고 있는 행안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 피크제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임금 피크제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를 잠식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돼야 된다. 안전인력 충원도 노사가 서울시에 건의하는 선에서 합의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가 됐는데요. 경기가 예상보다 더 안 좋고 저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떨어진 건 재작년 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당초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뒤 8월에는 동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경기 지표와 전망이 나빠지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성장세의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었으며 수출도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2.7%에서 2.2%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치는 2.6%에서 2%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8, 9월에는 마이너스 물가까지 기록해 경기 진작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일단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다음 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 상황에 따라 내년 초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오늘 이렇게 1.25%로 낮췄지만 저희들이 필요시에 금융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은행 등 시중금융사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로 내렸습니다만 정부는 앞서 추가 경정 예산은 물론 내년에 513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죠. 그야말로 총력 부양에 나선 건데 하락 일로인 경기를 얼마나 지켜낼지가 관심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은 513조 원.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올해보다 43조 원, 9% 이상 늘린 겁니다. 당장은 경제활력 제고에,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준비에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까지 다시 내렸습니다. 정부가 재정과 통화 쌍끌이 부양에 나선 건 최근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실물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어 한국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장률 지표에선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2.2%로 낮춰 잡았습니다.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 이미 2%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집값과 가계부채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건 성장률 2% 방어를 위한 고육책인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아무래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니까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대는 유지하지 않을까. 하지만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고 내년에도 회복 조짐이 없다면 한해는 기준금리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1.0% 혹은 그 이하로까지 내리는 방안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국세청이 불분명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소득자 122명을 뽑아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신종 고소득 업종인 유명 유튜버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의 유명인들도 포함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파는 사업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국세청 조사관들이 숨겨둔 5만 원권 다발들을 찾아냅니다. 이번엔 한 대형 유통업체의 사무실. 금고를 열자 1kg 골드바와 현금, 수표 뭉치가 발견됩니다. 국세청이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종 고소득 사업자 등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구독자 수백만 명을 둔 유명 유튜버나 SNS상에서 인기를 바탕으로 물건을 팔고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해외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명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가품을 사들이거나 회사 돈으로 고급 호텔, 골프장 등을 대거 이용한 28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앞서도 비슷한 유형의 탈세 혐의자들도 조사해 세금을 추징했는데 이들의 탈세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은 국내외 팬미팅에서 올린 매출을
부모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고 친인척에게 주지도 않은 월급을 준 것처럼 해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려 같은 장소에서 명의를 바꿔가며 개폐업을 반복하던 TV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최근 급부상한 신종 호황업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하였고 고소득 사업자의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됐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고 문제의 광고를 계속한 업체들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업체 12곳을 행정처분하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SNS를 통해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제품을 공동 구매했으며 키 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 광고나 가짜 체험기를 활용할 경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 누구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쓰는 돈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는데요. 반면 한동안 외국에서 쇼핑 많이 하던 우리 국민들의 해외 씀씀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명동의 쇼핑거리.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 연휴가 지났지만 쇼핑하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我来韩国是旅游，因为以前就很喜欢韩国，一直看韩剧，之后就是吃韩国的美食，之后购物。 올해 들어 8월까지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390만 명.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드 사태 뒤 줄어든 단체 관광객 대신 개별 여행객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동남아 등지로 관광객이 다변화하고 미용 성형 등 의료 관광이 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입니다. 이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돈은 8월까지 117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쓴 돈은 179억 달러. 여전히 외국인의 국내 지출액보다 많지만 지난해보다는 6.7% 줄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등장과 호텔 대신 숙박 공유 이용이 늘어난 점 등을 지출 감소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16년 수준까지 많이 회복이 됐고요. 반면에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데 있어서는 LCC나 공유경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소비액이 1000불 아래로. 여기에 한여름 시작된 일본 여행 불매 바람은 여전히 거센 상황. 해외에서의 씀씀이는 줄고 방한 외국인의 지출은 늘면서 만성적인 관광 수지 적자도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최근 정부 당국이 청년 1인 가구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업자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전셋값을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 원룸 전셋집을 구한 이모 씨. 알고 있던 것보다 보증금이 비쌌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보증금 대출을 받아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도 예전에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그 중소기업 대출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지난해 나온 연이자 1.2%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원래 3,500만 원 한도였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석 달 만에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었고 대출 총액도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돈이 풀리니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전셋값은 자연스레 뛰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6천, 7천만 원짜리가 지금 8천, 9천, 1억이 된 거죠. 이 제도 때문에, 품귀 현상 때문에. 전세자금 지원이 역설적으로 전셋값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마저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오른 전셋값을 오롯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배를 불리는 건 임대사업자들 뿐입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줄 경우에는 적어도 청년이라고 해서 무작정 줄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대출처럼 DSR, 소위 말하는 원리금 상환 능력 심사 제도를 하듯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주는 게.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과 함께 저렴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기업의 속내는 어떨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가명을 쓰거나 아예 스펙을 전혀 쓰지 않고 이메일 아이디로만 서류 심사를 실시하는 기업들도 생겼잖아요. 그만큼 블라인드 채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직접 지원자와 대면하게 되는 면접에서는 어떨까요? 얼마 전 사람인이 기업 926개사를 대상으로 채용평가 시 외모의 영향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이 중 58.4%의 기업이 지원자의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지만 과반이 넘었다는 건 그만큼 여전히 채용 단계에서 외모를 보는 경우가 상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참 놀랍네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외모가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업종에서 이렇게 외모가 채용 평가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었나요? 네, 많은 업종에서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주는 비율이 높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업종은 식음료 외식 업종과 금융과 보험이었습니다. 두 업종 모두 각각 79.2%와 76.2%의 응답률을 보인 건데요. 유통, 무역, 서비스 역시 70.6%, 68.4%의 비율을 보이며 외모가 상당한 영향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무별로 살펴봤을 때는 복수응답으로 영업과 영업관리에 58.2%가 응답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서비스 역시 3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광고와 홍보, 인사총무, 또 마케팅 역시 2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직접 대면할 일이 많은 업종, 직무들에서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업종과 직무들을 위주로 외모가 중요하게 작용한 이유는 뭘까요? 네,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1위를 차지한 건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유리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었는데요. 36.2%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34.8%가 응답해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오른 건 꼼꼼하고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아서였고 또 3위에 오른 외모도 경쟁력이라서에는 24.2%가 뽑았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 또 업종, 직종 특성상 외모가 중요해서가 이 밖의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데 외모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네요. 주로 외모의 어떤 부분이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었나요? 네, 외모 중에서 채용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부분은 복수응답으로 인상과 표정 등 분위기가 89.6%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이 밖에도 청결함이 40.5%, 옷차림은 32.3%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체형은 18.9%, 이목구비에는 11.6%가 응답해 다양한 답변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들을 보니 주로 구직자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모가 실제 당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나요? 네, 외모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33.9%로 집계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응답 기업 중 43.6%는 지원자의 외모 때문에 감점을 주거나 탈락시킨 경험이 있었고 또 반대로 역량이 조금 부족해도 외모로 가점이나 합격을 줬다는 비율은 39%나 됐습니다. 또 평가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성별은 차이가 없다는 응답으로는 64.1%였지만 여성만을 선택한 비율은 29.2%로 6.7%의 남성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면접에서 지원자와 마주하게 됐을 때 상대방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 1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보다 심층적인 면접이 이뤄져서 외모가 아닌 내실을 통해 채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